오늘따라 유난히 또 배경이 굉장히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아, 이게 깔깔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뭐 별일 없으셨어요? 그냥 날이 갑자기 추워졌네요. 그러니까 서울은 오늘 갑자기 추워졌어요. 어제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 이거 11월인데 뭐 전혀 겨울 같지 않고 이거 올겨울은 정말 진짜 두꺼운 옷 안 입어도 되겠다고 그 얘기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이렇게 추워져가지고 안 춥다가 추우니까 더 추운 거 있잖아요. 이게 체감으로 느끼는 게 지금 계신 데는 많이 추우시겠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요. 네. 아무래도 저쪽 대관령 바람이 좀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비가 온 데다가 저쪽 산간 지역에 그 찬바람이 지금 계속 불고 있거든요. 어떡합니까? 많이 추워가지고. 아, 근데 뭐 그래도 그렇게 생각보다 춥진 않아요. 그냥. 지금 혹시 아무래도 이거 이래저래 이렇게 업무 보시면서 쓰는 차량이 디젤 차량이나 이런 게 많으시지 않으세요? 군부대 내에서는? 그럼 지금 요소수 때문에 사회는 난리인데 좀 어떻게 대비가 좀 되나요? 저는 그래도 비축분하고 여유분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임무를 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저희들은요. 혹시 뭐 사용하시는 장비나 이런 게 운행거리나 이런 게 많지 않은 편이신가요? 보통? 아무래도 저희 작업 차량 같은 경우 운행하는 키로수는 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요소수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저기 학습 자료실에 올려놨거든요. 저도 요번에 네. 그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그게 2015년 이후로 유로 6 그 인증을 받은 것부터 이제 SCR인가? SCR 기법으로 만들어진 차들이 다 요소수를 넣게 돼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네, 그렇게 됩니다. 저도 2011년형 디젤 차량을 탔었었는데 지금 타는 차량 이전에 그때는 DPF가 있었거든요. 네. 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치로 이제 분진이나 이런 것들을 고열로 태워줬다 그러면 이제 요소수는 이제 약품으로 뭐 그렇게 저도 요번에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였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그 전에 디젤차 타고 다닐 때 DPF가 저는 그 쉐보레 차량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 DPF가 한번 고장 나니까 부품 파츠 값만 240만 원 들더라고요. 공임하고 해가지고 한 27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DPF만 바꾸는데. 그래서 잘 못 들었는데요. 네. DPF 자체가 워낙 비싸요. 고가품이. 야, 그래도 부품 하나 240만 원씩 하면 와, 그거 어떻게 타고 다니나 말했었는데 보니까 요번에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2015년 이후부터 차량 분해안에서는 이제 요소들 넣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쓰시는 차량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얼마에 한 번씩 넣는 거예요? 뭐 이거 어떤 표준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작업차는 요소수 넣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요소수를 넣는 거 운행이 많지 않아서? 많지는 않은데 네. 보통 저희가 뛰게 되면은 50km, 60km 뛰거든요. 하루에요? 네. 네. 그럼 한 일주일 되면 한 100km, 한 150km 정도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그 차량 운행하면서 아직까지 요소수 넣은 적은 없어요. 아직 경고등이 안 떴나 보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조관식하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요소수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지난주에 약간 우려했었는데, 뭐, 일주일 만에 이건 뭐 장난 아닙니다. 이거 이거, 소위 말해서 진짜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요소수 사태 해결 못하면 대선 치를 것도 없다고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위중한데, 조건시 하고님은 어떻게 운행하시는 차량 중에 디젤 차량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없고요. 네. 들어오는 차량들이 있는데, 네. 트럭, 그렇죠. 이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넣어야 된대요. 요소수를요? 그리고, 지게차, 네. 이런 것들은 한 20리터를 넣으면, 10리터 정도를 넣으면, 5리터. 네.
5리터를 넣으면 한 일주일 가는 것 같아요. 15일. 5리터 넣으면 15일밖에 못 가요? 그럼 한 달에 두 번씩 네. 한 달에 10리터씩 먹는 거예요? 15일 넣는데요. 네, 5리터를 집어넣으면 저도 이제 그 교수님 그 뭐야 보내주신 거 보고 네. 요소수를 어디서 넣냐 했더니 딱 보니까 이렇게 요소수라고 써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딱 집어넣고 예. 지게차 뒤에 가니까 예. 그 화학 작용을 하는 그 뭐지 기계 장치가 예. 있더라고요. 예. 그걸 돌려서 태워서 나가는데 지게차는 뭐 한 15일에서 20일 만에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트럭 같은 거 이제 운행들이 잦은 거 있잖아요. 예. 걔들은 뭐 하루 이틀 새 넣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예. 저는 디젤차를 운행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쭤보니까 승용차 있잖아요. 디젤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만 킬로에 한 번씩 넣는다고 그러던데. 승용차는 틀려요. 아, 그래요? 예,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야, 그럼 진짜 난리네요, 진짜. 그렇게 예, 근데 자주 이제 넣어야 되면. 주유소에서 넣어주거든요. 네. 돈 주면 예전에는 리터당 1,000원씩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뭐 10리터에 15만 원? 그것도 없어서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네. 잘 아는 사람들한테만 준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주 오고 네.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네. 그것도 뭐 예전에는 10리터 이렇게 넣어주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없어서 네. 5리터 넣어주면 뭐 지게차 기사들은 보니까 한 보름 쓰니까 자기네는 그나마도 나은데 네. 이제 화물차 기사들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맨날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이제 와. 큰일 났다고. 그러면 지금 호주에서 뭐 군수성기 뛰어가지고 2만 리터 가져온다 그러고 필리핀 저쪽에 뭐 한다 그러고 지금 군부대에 있는 거 재고 물량 뭐 한다 그러고 하는데 야, 이거 진짜 큰일이네. 우리나라도 군부대에 있는 거 20만 리터인가? 예, 아, 그래요? 이번에 보유분 푼다 하더라고요. 음. 그거 해줘야지 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산업은 돌아가야죠. 지금 뭐. 그거 해줘야지 살고 이 2015년식 이하는 많이 안 넣어도 돼요. 교수님. 아니 2015년식 이하는 아예 안 늦지 않아요? 예,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저도 2011년식 디젤차 탔었는데 아까 제가 한봉식 학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2015년식 이하는 DPF가 있었죠. 요소수 넣는 SCR 그게 아니었고. 그게 예, 예. 저기 트럭은 예. 선택사항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DPF를 할 건지 그걸 할 건지. 예, 예. 그래가지고 정부가 보조금 줬었거든요. 아. 연료 저감 해갖고 뭐 연료 저감, 공해 저감 한참 얘기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했는데 정부 말 믿고 그거 설치한 분들은 이분 망했죠. 야, 근데 2015년식부터는 내가 그래서 왜 이걸 설치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우리가 차를 수출을 하잖아요. 네. 그 선진국 기준이 그 공해 저감 장치에 네. 요소수를 태우는 그게 있어가지고 요소수로 해서 네. 디젤에서 나온 그 유해가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질소산화물 해서 질소하고 물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예. 그 제가 그거 그거를 ISO 해가지고- 기준하고 올려놨어요. 학습 자료실에. 그거 읽어보시면 예. 그러니까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도대체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앞으로 예상되는 것까지 다 쫙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예. 그 국제 기준 ISO 22241까지 제가 다 올려놔가지고 그거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예대한 학원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8시 10분에 우리 학원님 여기서 뵙게 되다니 이거 참 진짜 날 추운데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기대가 큽니다, 아주. 백윤기 학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학원님 오늘 지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긴 하는데 굉장히 좀 기분은 좋아 보이십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 네. 머리가 비슷한 분이 계셔가지고. 머리가 비슷한 분이. 오늘 너무 추웠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너무 추웠어요. 지금 서울도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네. 아, 한봉식 학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못 들으셨으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얘기 한 번만 반복하겠습니다. 네, 얘기해주세요. 어제 제가
어떤 교수님하고 뭐 얘기하는데 제가 아니 입이 방정이지. 어제 그분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아니 11월인데 이렇게 안 추우면 이게 겨울이냐고. 이거 두꺼운 옷 뭐 입지도 않고 끝나겠네 이랬는데 오늘 됐는데 이게 완전히 추워가지고 지금 야 이거 입이 방정해 입이.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서울도 굉장히 추워져가지고 지금 많이 좀 그런 실정이고요. 예대한 아버님 계신 데는 좀 어떠세요? 오늘 비가 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비가 와가지고. 좀, 뭐, 아침, 저녁으로 추운 날씨가 계속 낮까지 이렇게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추위에 어떻게 준비는 잘 하시죠? 늘 적응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뭐 제가 봤을 때 하구님 같은 경우는 그 에스키모한테 냉장고 파실 분이니까 충분히 이 정도 추위쯤이야. 박진 하구님 안녕하세요. 박진 하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술은 잘 됐어요? 아픕니다. 아니 아프면 안 되죠. 그래서 아직도 쉬고 있어요? 네, 지금 3주째 회사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박진 하구님이 2주 전에 그때 시술을 한 거죠? 2주 전에. 네, 네. 그때 몇 번이라 그랬죠? 4번, 5번, 5번, 1번이요. 그러니까 다리 발등까지 저려요 혹시? 네, 오른쪽, 왼쪽 구분 없이 다 그러네. 뒤꿈치까지 저립니다. 천추까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힘들겠네. 지금 디스크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네. 이렇게 참석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고 있는데 과제 주셔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뭐 관심 있는 거 좀 몇 줄 쓰면 되죠. 너무 누워 앉아있는 있어도요. 게- 이게 회복이 더뎌요. 이게 사람이 환경의 동물이고 면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인 휴식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뭐 과제 엄청 많이 낸 줄 알겠어요. 아유 참. 그냥 참. 아무튼 예대나구님 제가 학습 자료실에 예, 예. 그때 말씀하셨던 그 세이프티 1, 2 레질리언스 엔지니어링 관련된 자료는 올려놨고요. 네, 봤습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상황이 지금 사회 현상 중에서 두 가지 상황이 좀 굉장히 이게 좀 위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관련된 자료를 제가 좀 올려놨거든요. 제가 위중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학습 자료실에 올려놨는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올려놓은 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게? 첫 번째는 얼마 전에 이슈가 크게 됐었고 지금 뭐 진정 단계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세관 공무원의 근무 태만 관련해 가지고 세관 공무원 근무 태만하고 요소수 정상사고 그거 네네네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네네. 네. 일단은 두 가지 다 이게 좀 문제가 일단 세관 공무원 사태부터 먼저 이제 보면은 그게 내부 사람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런 상황은? 그렇죠. 그 그러니까 안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접근이 불가능하고 더더군다나 이게 행태가 되게 좀 이게 좀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용역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청업체 분이 들어가서 이제 일하다가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대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딱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쉬는 시간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근무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길래 그러면 원래 담당자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되길래 어느 순간부터 그걸 찍었다는 거예요. 에비던스 남기려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내부 고발할 생각으로 다 찍었는데 내부적으로 새로 들어온 저 사람이 이걸 동영상으로 찍는다는 이 소문이 쫙 퍼지니까 되게 황당한 조치를 하나 하는데 세관에서 물품을 분류할 때 스캔할 때 두 가지 경로를 거친대요. 첫 번째가 탐지견하고 사람이 직접 이제 물품을 걸르는 작업이 첫 번째고 그 다음 단계가 스캐너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걸르는 게 두 번째 단계인데 스캐너기가 있는 그 부분을 부스로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서 안을 보지 못하게 아예 부스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시스템적으로 뭐 안전이 중요해서 시스템적으로 뭘 인증을 받고 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에 그런 어떤 조직 분위기,
세이프티 클레이메이트, 세이프티 컬처 이런 것들이 아예 그런 식으로 딱 가버리면 원래 정상적으로 사고했던 사람이 봤을 때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그들한테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게 되는 것이고 그 세관 공무원 사태하고 더불어 가지고 또 최근에 문제시 된 것 중에 하나가 모 순대 회사잖아요. 순대 제조회사. 그거 혹시 보셨나요? 그거 관련해서? 예, 예, 예. 해썹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천정에서 막 물 떨어지고. 선장에서 물 떨어지고, 예. 그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너무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 드는 게, 불과 우리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김치를 만드는 그 과정을 정말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그 사진을 보면서 분노했던 우리가 정작 우리나라에서 순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해썹 인증까지 받았는데 유통기한이 도래한 순대들은 딱 수거해가지고 이제 막 만드는 공정에 분쇄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또 넣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대 순대 껍질은 돼지 내장으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돼지 내장을 굉장히 많이 일단 받아놓고 냉동 보관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상 쓸 때. 근데 해동할 때 보니까 바닥에 그냥 널브러 틀어놓고 그냥 해동을 하는데 그 바닥도 보니까 막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천장에서 막 물이 새고 그게 그 순대 속 만드는데 그냥 그대로 다 섞이고 어떤 조치도 일어나지 않는. 근데 작년에 그 회사가 순대 그 제품으로 해서 그 만든 매출이 4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가는 주요 마트나 이런 데 다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세관 사례나 이 진명식품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뭐 진성식품인가? 하여튼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부인들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소비자들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우리 세관 공무원은 더 악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에서 이제 이탈했다. 더 이상 마약에서 자유롭지 않아. 왜냐면 그렇게 외국에서 마약이나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세관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들 전혀 걸르지도 않고. 야, 그럼 도대체 뭐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말로 질산암모늄 같은 거 그거 그냥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 소량만 모아가지고 물하고 결합시키면 폭탄되는 건데 그거. 야,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야, 우리의 식탁은 전혀 안전하지 않고 이제 야, 물품도 이제 그러니까 이거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거긴 한데 뭐 온다 그러면 물품도 제대로 못 받겠어요. 책 주문한 거 딱 왔다 그러는데 이거 진짜 저 안에 책 말고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기본적인 신뢰성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불편해지는 것도 많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좀 굉장히 큰 문제구나. 바로 이 관점이 뭐냐면 우리가 기존의 안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따져봤을 때요, 세이프티 1과 세이프티 2로 우리가 나눠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세이프티 1은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가장 많이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중한 결과가 나와야만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세이프티 1의 개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뭔가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해야 그걸 보완하는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그러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것이 세이프티 1이라고 그러면, 세이프티 2는 그게 아닌 거죠.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예대하나고님, 혹시 제가 앞에서 이제 그 세관 공무원 사례나 세관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나 그 식품 회사의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뭐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그거를 이제 목격을 하고 또 내지는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저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영상을 찍기 바로 전에 또는 찍을 때만 그렇게 했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미 그 이전에 영상으로 찍히기 이전에도 이미 그렇게 해왔고, 네. 다만 그 영상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우리는 전혀 그쪽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못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랬다가 이제 그게 나타나니까 이제 저게 놀라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과연 신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두고 있느냐, 내가 아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모르면 네. 뭐 유통기한 뭐 임박한 것을 갖다가 다시 공정 속에 집어넣든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 같이 들어가든 어쨌든 가공이 되어서 나왔을 때 네.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어떤 툴이 없어요. 없죠. 그냥 유일한 게 눈과 혀밖에 없어요. 네. 눈으로 봤을 때 이물질 같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소보원에 가는 거고, 네. 먹어봤을 때 맛이 이상하다. 네. 그러면 뭐 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고, 네. 뭐 이물질이나 뭐 이런 거라는데, 그런 것들이 이 혀의 어떤 그 감지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상황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는 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아, 그런 음식 전부 다 그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또 일부는 또 굉장히 또 정성스럽게 깔끔하게 정말 이렇게 해서 만들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순대라는 그 하나의 이름이 네.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그 맛있고 뭐 쫄깃하고 또 포근하고 어떤 그런 그 유대 관계를 형성시켜 줄 만한 어떤 그런 음식이면서 또 친화적인 음식인데, 네. 그런 음식에 대해서 저기 갖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당황을 하게 된다라는 게 네. 과연 당황하고 있다고만이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그런 음식들을 그렇게 만들어 왔다면 네. 그거 먹고 탈난 사람이 있냐? 탈난 사람 없다. 네. 그럼 우리가 식품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몸에 꼭 문제가 발생을 해야 위험한 걸로 봐야 되냐? 아니면 발생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불결하게 보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어떤 그 느낌, 또 우리가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 때의 기준을 거기에 적용을 해서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네. 라는 걸 과연 소비자들이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강제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가의 기관들이 네. 관리 감독 내지는 그 식품에 관련된 그런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네. 권한을 가진 자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음. 근데 그 수행하는 그 방법을 보게 되면 네. 방문합니다. 요즘 뭐 건설 현장에도 불시 점검들을 이렇게 하는데 네. 불시 점검들을 과연 얼마나 했고 그 점검한 내역들을 일반 소비자에게 이렇게 공개 또는 그 정보 공개를 한 부분들이 과연 그간에 얼마나 있었는가. 식품 제조 공정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네. 우리 가정에서 만드는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공장 시스템화를 잘 네. 모르는 과정. 그런 과정 속에서 네. 유통 구조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슨 첨가물이 들어가고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믹싱이 돼서 어떻게 고형화돼서 나온다라는 그런 과정들을 모르고 제품만 본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정말 투명한 뭐 이런 부분 뭐 이렇게 놓고보다는 네. 먹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시스템은 갖춰져야 한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이나 감독이 뭐 분기별 뭐 반기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그런 기준 매뉴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부자가 폭로하기 전까지 기관들은 그 업무를 제대로 했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기 당황하는 게 두 번 놀라는 거죠. 저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저거를 저렇게 될 때까지 내버려뒀단 말이야?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야? 두 가지를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내가 시장에 나와 있는 거 먹고 아무 탈 없어 맛있게 잘 먹었어. 그럼 거기에 다 이제 함몰이 되는 거죠.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거 먹고 뭐 탈이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슈야만 뻥 됐지 그거에 대한 후속 대책 또 내지는 그거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정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재발 방지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뭐냐면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면 손해를 보면서 하고 싶지 않단 말이죠. 버려지는 거 다시 회수해가지고 어떻게든 그걸로 이렇게 해서 문제만 없으면 되니까. 그리고 공정상에 들어가서 완제품 상태에서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특히나 대부분 다 익히는 거라든지. 대부분 완제품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제품에서는 이상이 없는 거다. 그 완제품 가져가서 검사해봐라. 그러면 검사에 대한 프로세싱이 완제품 가지고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앞으로도 뭐 보이지 않게 밀실 공정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러면 공정에 대한 재료의 어떤 선별 과정들이 다 특정 그 감시 기구에는 그게 다 체킹이 돼 줘야 되는데 네. 그런 시스템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 있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네. 이게 아직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하나 어느 부분에서는 외국과의 경쟁에서 앞서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탁월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나 네. 아직 보편화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네. 보편화되어 있는 기준점에는 네.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음식을 대할 때 네. 이 과정이 이 공정이 네. 공산품이라면 특히나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뭐 외부에 사용하는 거야 뭐 별 무리가 없다고 하지만은 내 몸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굳이 그것을 먹어야겠는가 꼭 먹어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가려서 먹어야 되겠는가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현명해지자. 네. 내가 현명하게 선택을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봉식 하구님, 아무래도 지금 계시는 공간이 외부인들이 잘 못 보는 공간 아닙니까? 군대 내에도? 그럼 구조가 비슷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사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거 그러니까 외부인의 관점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물론 저희 다 군대 갔다 왔지만 그런 사례 많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몇 년 전에 문제가 됐었던 국정감사에서 막 문제가 됐던 게 수통이 6.25 때 쓰던 걸 아직도 쓴다. 말이 되냐 도대체. 국방부 예산이 얼마인데 어떻게 수통 하나 안 바꿔주냐.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좀 되게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방금 전에 예대한 학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그동안 수많은 군복무하는 사람 다 썼는데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러니까 그에 준하는 것처럼 뭐 어떤 내부적 시각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그렇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해저드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공통점이 뭐냐? 아까 인천 세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보면은 네. 타상에 젖어 있다라는 거죠. 일단. 예. 뭐 물론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밀폐되고 외부에 돼 있으니까 예.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네. 일단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음. 사람이라는 게 네. 항상 어떤 걸 계속 하다 보면 변하기 싫은 거죠. 특히 이 공직 사회가 더 그래요. 사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 수통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 저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만은 제가 좀 유별나는 미친놈 소리 좀 많이 들었어요. 뭐 분위기가 그 안에서 분위기가. 쟤는 불만 불평이 많고 뭐 그런 것들. 사실 여기 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옛날 군대 갔다 오면 다 문화 같은 거 겨울이면 발 꽁꽁 얼고 무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제가 이제 하사 때 저기 간담회 때 한번 가서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네. 말 몇 마디 못하고 그냥 잘려버렸어요. 저는 그냥. 할 건 없이.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이 공직사회라든가 이런 군 조직 같은 게 좀 거대 조직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해서 네. 상당히 좀 무딥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금우태만이란 말을 다른 말로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보면 어쨌든 그 사람들의 의식이 되게 해이해진 거 아닙니까? 원래 하기로 하고 원래 해야 되는 건데 본인들이 편하는 대로 여태가 해왔던 그대로 절차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한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국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최근에 1년의 어떤 조치들, 예를 들면 머리를 기르게 한다든가 일과 시간 이후에는 뭐 핸드폰을 쓰게 한다든가 이런 요소들이 어떤 위협적인 요소로 그러니까 군복무하는 어떤 그런 병사들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이해지게 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을? 왜냐면 저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장단점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네. 장단점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간부들이라든가 오래된 사람들이 사실 요즘에 MZ 세대라고 하면은 예전엔 그래도 까라문까 하면 어느 정도 말을 듣고 하는 세대지만 지금 세대들은 그렇거든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사고방식이 다 그러다 보니까 설득을 못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부활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좀 반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부활 같은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러면서 간부들은 왜 머리 기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뭐 간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찌 보면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하지만은 병사들 같은 경우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은 최일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전투 현장에. 근데 최일선에서 이제 여기 뭐 아시다시피 뭐 군인이 머리를 짧게 깎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거든요. 부상당했을 때 머리를 치료하려면은 머리가 길면 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리고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리를 짧게 하라는 거지 그런 뭐 품이 뭐 지저분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병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납득을 해도 원체 분위기 자체가 예전 같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런 분위기 가서 뭐 어쩌다 말이 좀 약간 이상하게 흘러갔는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자면은 어떤 우리 저희 같은 경우 폐쇄적인 이런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사실 알게 모르게 그런 문제들이 사실 저희도 많긴 많아요. 많긴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고치려고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 자정작용이 그래도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제가 보기에 저기 인터넷이 자정작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KT 아니야 또? 말이 끊겨서 제가 다 못 들었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군부대 자체 내에서의 어떤 자정작용이 작동을 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나름대로 작동을 해요. 나름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육군 같은 경우 얘기 들어보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조관식 하고님한테 한번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최근에 요소수가 날려가지고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큰일이다 진짜. 요소수가 이게 주요 디젤차나 화물차, 뭐 택배기, 뭐 이런 모든 주요 어떤 물류 관련된 차량에 그리고 산업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하는 그런 곳에는 다 그런 기능을 이런 디젤 차량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필수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소가 부족해버리면 우리나라에서 한 달, 두 달도 못 버틴다고 하는데 만약 이게 최악의 경우를 만약에 상정했을 때 요소수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팬데믹이 그렇게 날렸어도 전 국민의 재난지원까지 주면서 그래도 계속 이 경제가 돌아가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건에서 따지고 보면 요소수가 저는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거 자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어떤 제대로 제 기능을 순기능을 못하는 거는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저랑 같이 야 진짜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 아깝네. 그래서 왜요? 요소수 사놨어야 되는데. 아, 그 씨. 아, 네, 좀 사놨어야지 지금. 이럴 때 좀 짭짤하게 버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때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한테 막 뭐라고 하긴 했는데 아니 사재기를 해가지고 아니 그 투자 개념으로 보는 거야 지금 이 난리인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는데 진심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건 진심은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 얘기 많이 해요. 누가 그때 그 1,000원짜리가 10만 원이면 몇백 올라간 거예요. 1,000원짜리가 10만 원이에요? 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아니라? 만 원짜리가 10만 원. 그렇죠, 그렇죠. 만 원짜리가 10만 원. 네. 10배 이상 뛴 거죠 지금. 10배 이상 뛴 거니까요. 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자기들도 사놨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다. 그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요. 그래요? 그 농담할 이제 소재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똑같죠. 집값 올라간 거하고 똑같아요.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고 그 사람들은 그 정도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그게 진심을 담아서 하는 얘기는 아닌 거고요. 그냥 농담으로 저렇게 됐었으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교수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그냥 농으로 웃으면서 그래 나도 한몫 잡았겠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마찬가지고요. 해썹도 마찬가지. 저희가 뻔해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Y 이론. 저는 사람은 원래 악하다고 보거든요. 사람은 나쁜 짓으로 많이 들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나쁜 마음을 먹는 게 훨씬 스릴을 느끼고 그런 쪽에 또 저도 그렇게 되고 해썹도 마찬가지. 그 인증을 받으려면 그 인증 그 회사가 종속이 돼 있잖아요. 그 민간 인증원이니까 종속이 돼 있으니까 갑을이 바뀐 거잖아요. 원래는 인증해주는 그 인증 업체가 갑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큰 회사가 인증을 하려고 걔네들한테 민간에 줬으니까 영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썹 인증을 시켜주는데 내가 영업한 회사가 만약에 잘못 나왔다고 그거 해썹 인증 안 해주겠어요? 해주죠. 마찬가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거기 댓글에다 써놨는데요. 관리예요, 관리. 네, 요즘 계속 관리. 관리.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거 아닌 이상은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규제를 해도 안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뭐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시스템을 운영하던 그럼 똑같이 한번 후속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썹 갖고 말씀하셨는데 안전보건 기준에 따르면 ISO 45000이나 코샤 MS 같은 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ISO 45001은 국가 간에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국가 간에.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기업에서 뭔가를 구매를 할 때 뭔가 기술을 받을 때 그 45001 인증 코샤 MS도 안 보잖아요. 45001 인증에 대한 거를 가져다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 회사는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쌓여 있었던 거고요.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도 왜 쌀 식료품 이런 것들 구매할 때 해썹이라고 써 있는 거를 먼저 샀었거든요. 안 돼 있는 것보다 차별화가 돼 있으니까 그 인증에 대한 어떤 그 공인 인증이니까요. 신뢰도를 믿고 산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거는 아무리 다시 돌이키려고 해봤자 저거 안 삽니다. 관리가 잘못된 거죠. 지금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관리가 안 되는가? 저는 아까 예대현 학우님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이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해석의 문제라든가 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논리에 정확하게 중간을 꿰뚫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ISO 45001 같은 경우도 보면 인증하는 아무튼 뭐 이거 내밀하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증했을 자체 그때 당시에 그 어떤 포지션이나 어떤 퀄리티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게 얼마큼 잘 유지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헬스업 인증 받았을 당시에는 그 진성식품인가 뭔가 거기는 잘 돼 있었겠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메인터넌스 작업을 뭔가 해줘야 되는데 뭐 그냥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위반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행동 중에서도 휴먼 에러를 제외한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의도성이 다분히 있는 행동인데 그거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어요? 조금씩 해봤는데 휴먼 에러부터 조금씩 가봤는데 이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고 내 개인적인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전혀 감시받지 않고. 그래서 세이프티 1, 세이프티 2, 그다음에 레질리언스 엔지니어링을 말할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그 관련된 자료를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거기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적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인증 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소수 사태도 마찬가지고 뭐 KT 이런 거 다 뭐 끝까지 추적해서 봐야 되는 거죠.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이 모니터링이 제대로 돼야 리스폰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응이 제대로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대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잘 돼야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예측도 가능한 거죠. 미래에 일어날 거에 대해서 이건 이런 게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조건에서 이런 걸 막을 수 있는가? 막을 수 없어. 그러면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해당 조치에 따라서 뭔가의 대책들이 막 나오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러닝인 거죠. 학습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케이스 사례에 대해서도 뭐 확인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진다. 최근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엄청나게 바빠졌어요. 왜 바빠졌냐면 중대재해처벌법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엄청 불려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대재해 대부분의 제가 이제 불려나가는 데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중대재해가 났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비해서 어떤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해야 그거에 대해서 어떤 돌아오는 피해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가. 그건 대책 좀 얘기해달라. 이런 거예요. 아까 조관식 하고님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 우리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고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중요하게 보는 데는 없고 지금 일단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그냥 유지하면서 하는데 이게 또 다른 강력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피해 보면 안 되니까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거를 마련해놔야 우리가 피해를 덜 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수님 네. 그 중대재해처벌법은 강력하게 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꼬꼬무 봤거든요. 네. 세월호, 그다음에 군산 페리오라고 있어요. 네네네. 저는 페리오 그거 군산 공설운동장에 헬기로 사람 나르는 거 그때 있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20년마다 한 명씩 200명 이상 사망이 나는 그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네네. 날 때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제도와 법규와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네. 이거 20년이 지나고 나서 또 몇백 명, 또 20년이 지나고 나서 몇백 명, 페리오 나고 나서 20년 지나니까 세월호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 제가 경영자나 네. 그쪽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처벌을 안 받아서 그래. 그거는 이제 뭐 생각하는 거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관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방대한 걸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처벌을 가면서 네. 관리가 잘못되면 네. 이런 정도 징벌적으로 너희들이 다 당할 것이다. 네.
라는 뭐 그런 것도 좀 있어가면서 그거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렇게 가야 되지 있잖아요. 않을까.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도 해버리고 막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저 해주면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경영자가 오너가 네. 아 이거 안 되겠다. 네. 우리 진짜 안전해야 되겠다. 좀 말로만 안전 제일이 아니라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하고 저 우리 좀 배웠던 것처럼 회의 시간에 네. 또 연초에 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해서 네. 또 볼 때마다 얘기를 한다면 되겠죠. 또 뭐야 안전 잘하는 장들 네. 팍팍 승진해주고 네. 월급 팍팍 주고 네. 그렇게 하면 지키지요. 아 그게 제가 전에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안전이 뭔 일을 했었냐면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요. 네. 우리 왜 저 노가다로 시다발이라고 하잖아요. 시다발이. 별거 다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많이 저 향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안전이 대우받고 향상된 것보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그게 몇 배를 요구하는 시대가 된 거죠. 네.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고. 네. 또 요즘 젊은 애들은 또 검색도 많이 하잖아요. 어디에서는 어떻다, 어디에서는 어떻다, 어디에서는 어떻다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 다 따라가려면 네. 벌하고 당근을 채찍하고 당근을 어떤 식으로든 줘야 된다라고. 그러면 자꾸 조관식 하고님하고만 얘기하면 자꾸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진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가 되면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펌만 돈 번다는 얘기를 해요. 가령 예를 그럴 수도 들면 있죠. 예전에는 그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사업장 내에서 사람이 사망한다던가 했을 때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두 가지 법이 경합을 벌여지 않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그리고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이 두 가지 법이 경합을 벌여서 근데 거기에서 대응하는 어떤 대응 정도나 이런 게 그렇게 높게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더 강한 법이 필요해서 중대재해처벌 제정이 됐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다 로펌 선임해가지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 강력한 어떤 법적 조언을 받아서 더 많은 어떤 그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타격을 덜 받을 만한 것들 더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뭔가 역량이 있는 데는. 근데 그에 반해서 역량이 없는 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론 저도 그 말에 동의하거든요. 당연히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판단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역량이 있는 데는 똑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처벌이 덜 되고 그거에 대해 대응할 수 없는 데는 그거 더 많이 처벌되고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 예상이 되죠. 네, 네. 그래서 네. 저 쿠팡으로 간 저희 안전관리자들도 많아요. 쿠팡 그 다음에 현대 로템 이런 쪽으로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요. 이 사람들이 지금 경영자들이나 큰 대기업들이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50인이 제가 사고 사례 과제도 있고 해가지고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50인 이하 아니고도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많이 나죠. 예. 네, 예. 그리고 대형 사고들도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까지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구속되고 이런 지금 한 번도 근데 그 내용 보면 사고가 이렇게 일어났다. 그다음에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하고 끝이에요 전부 다. 그 뒤가 어떻게 됐을까? 그 뒤가. 그래서 법조문 이렇게 이제 사례들 나오는 거를 보니까 나머지는 산재 처리해가지고 얼마 받고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경영자나 그 관련된 사람이 어떻게 구속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됐건 간에 표적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샘플로 걸리든 어쨌건 간에 하나 하게 되면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 걸리면 아예 조져버리면 그게 그렇죠. 다른데 어쨌거나 그 지켜봐도 다른서 안 되겠네. 저 정도로 그냥 하는 거야? 안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위험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여기 응. 여기 지금 이직해서 와가지고요. 정말 실망한 것들이 그거거든요. 너무 나태하게 헐하게 안전을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경영자가 아니더라도요. 네. 책임자. 네.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고 제가 보거든요. 총괄 이런 분들이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그 사람들이 긴장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타격을 받아야 되고 그거는 관리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건지 이제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 전 잘 될 거라 믿습니다. 네네네. 잘 돼야죠. 그럼요. 백윤기 양호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 아까 우리가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 사회가 흔들린다 지금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서로 약속해놓은 것들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조관식 하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는 해썹 인증만 있어도 그 인증됐다는 것 자체로서 그래도 여기 기업에서 나온 쌀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뢰, 사회적인 신뢰가 서로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 그게 붕괴된다면 얼마 전에 KT에서 통신장애 일어나니까 제가 그다음부터 저도 그러잖아요. 뭐 문제가 되면 이거 핸드폰이 잘못된 게 아니라 KT 문제 아니야 이거? 이런 것처럼 예. 이렇게 자꾸 박탈되어가는 어떤 우리 심리적인 기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 아까 그 물류센터 부분 그 자료 올려놓으신 걸 좀 보게 됐어요. 네. 그걸 보고 제가 그 유독히 해외 직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해외 직구를 하면서 그게 배송되는 과정에서 네. 검사를 저렇게 하나 그런 부분을 좀 느꼈는데 네. 제가 말씀하신 공무원들이란 말입니다. 네. 들어갈 때 힘들게 들어갔을 테고 근데 이제 취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행동들이 네. 나태해진 그런 부분을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네.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또 거기서 느낀 부분은 뭐냐면 해외 직구할 때 미국 같은 게 25달러? 네. 250, 네. 300달러로 제한돼 있잖아요. 네. 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한돼 있는데 이제 다른 그 유럽이라든가 그런 데는 250, 미국은 300달러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갖다 금액을 맞춰서 구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해외 직구가 많이 늘어나고 지금 11월 달이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접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네. 야, 쟤들이 저렇게 근무하니까 금액을 속여서 이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저러면서 오늘 그 뉴스에서 보니까는 마약을 갖다가 그 과일에 넣어가지고 그러다가 걸렸더라고요. 네네네. 뉴스 봤는데. 야, 그러면서 저렇게 되게 되면 마약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을까? 네. 들어왔겠죠. 그렇다고 의심이 되죠. 갖다가 거부자를 시키고 그러더라도 저렇게 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저걸 갖다가 평가제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한다고 하는데 관리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죠. 1차적으로는 근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용역되는 분이 한 번도 아니고 수십여 차례 저걸 찍은 거예요. 보니까 5개월 동안 찍은 거예요. 5개월 동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언제 그게 저게 방송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게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될지 여태까지 그 시행된 걸로 봐가지고는 뻔할 거라 생각해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냥 넘어가겠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일이 터지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할 테고. 요소수 문제도 지금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늦장 처방인 거죠,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씩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보안이 뚫리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요. 뭐 사회적인 측면이 아닌 다른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아직은 많지 않겠는가. 사회적으로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이게 절판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저기 그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이 트러스트란 책이 있어요. 경영학 책으로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이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왜 읽게 됐냐면요. 여러분 한번 우리 다 KTX는 한 번씩 다 타보셨죠? 우리가 KTX 타러 가면 어떻게 탑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듯이 뭐 찍고 들어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죠. 그 관리하는 인력도 아예 없죠.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거 아예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KTX가 운영된 지가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위반 사례나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게 서로 간의 신뢰도가 암묵적인 사회적인 신뢰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게 운영이 가능한 거지. 만약에 제가 우리나라 예전의 과거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한 90년대 시민의식으로 만약에 KTX 운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무임승차가. 장난 아닐 거예요, 진짜로. 예,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사회 안에서의 서로 간의 신뢰도가 형성이 되면 될수록 부과되는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우리 KTX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의 기본적인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봐요. 음식이나 이런 거 뭐 인증을 받았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 뭐 외국에서 시키는 것도 좀 불안해. 그래도 내가 직접 가서 사와야 돼. 뭐 이런 식이 되면 우리 사회적인 서로 간의 어떤 합의해서 이룰 수 있는 그 수많은 이익이라든가 이런 이점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이, 그게 다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서로 간에 기본적인 합의에 의한 신뢰도가 무너졌을 때는 그게 진짜 큰 일이고, 우리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백윤기 아버님이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신뢰도가 있죠, 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회적 이슈마다 뭔가 늑장 대응을 하고 뭔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아까 그 조관식 학원님 말씀하셨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막 피해를 보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했는데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손해를 개인들이 다 물게 되고, 이렇게 계속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관리고 뭐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괜히 덕고다이로 가는 거지 뭐 누굴 믿겠어요. 신뢰도가 이미 다 깨졌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 이런 걸 딱 보면서 이게 진짜 우리가 오늘 논의하기로 했던 이 세이프티 2, 이거 뭔가 문제가 해야지만 안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때 가야지만 늑장 대처하는 게 아니고 뭔가 기본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 어떤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어떤 그 집단지성이라고 그러죠. 아이디어를 모으고 뭐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고, 그거가 그 서로 모아서 이 어떤 해결 방법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 같은데, 그런 게 안 될까봐 좀 굉장히 좀 걱정이 돼서, 요새 제가 요소수도 사실 제가 ISO 22241에 요소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규정이. 저는 디젤 차량을 안 타고 메카닉 이거 잘 모르니까. 근데 요소수 관련해서 제가 막 찾다 보니까 이게 또 IS 규정이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IS 규정 막 찾아보니까 거기 디젤 엔진 파츠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국내에 이제 법령이 새롭게 제정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되고, 결국 이 모든 일련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기본적인 신뢰에서 입각해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단 한순간이라도 의심하게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손해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KT 통신장애가 발생한 그 경험하기 이전에는요, 인터넷이 안 됐을 때 KT가 문제일 거라는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이거 핸드폰이 6년 동안 쓰니까 이거 이제 인터넷도 못 잡나?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KT 발표자로 제가 올려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결과 보고서 보면요, 굉장히 어이없어요. 아니,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정오해야 합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시간대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이전에는 그러면 왜 자정했어요? 왜 이때만 정오해하도록 허가를 내줬죠? 또 더 웃긴 거는, 아니 그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는데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맛봤지만 최악의 경우는 통신장애에 걸려가지고 실제 그 회선 라인을 쓰는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인터넷 이거 온라인 안 되면 얼마나 문제가 커요. 그런데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는데 하청 기술자한테만 맡겨놓고 원청에 있는 관리 감독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고 야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할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느낌의 신뢰도가 떨어진 거죠. 저도 아까 우스갯소리로 그 우리 한병식 하고님이 잠깐 이렇게 인턴이 안 됐을 때 뭐야 KT 쓰세요? 우스갯소리 그렇게 말하듯이 예, 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렸네요. 예대한 아버님 네네. 정리해 주십시오.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일련의 작금의 이 현 시대를 보면은 네. 새로운 문화, 새로운 도구, 새로운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적응해가는 과도기 속에 우리는 항상 살고 있어요. 네. 과거에 없었던 것들이 만들어지고 과거에 햇섭이니 뭐 이런 거 안 받아도 우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 햇섭이라는 걸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햇섭이 이런 거래라는 것만 생각을 하지 그 햇섭이 그 경영자에게 어떠한 역할을 주고 어떠한 베네핏을 주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게 울타리가 돼서 수그리 하면은 안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햇섭 때문에. 네. 햇섭이 없으면 일반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좀 기피하는 현상도 생기고 한 번 먹어볼 거, 서너 번 먹을 거 한 번 먹어보고 다른 걸로 바꿔보고 이런 식인데 햇섭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간판만 보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세관에서 일하는 그 분들도 과정이 그거 하나만 있다면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거는 백을 저도 이제 직구를 가끔 합니다만은 뜯어서 다시 패킹을 한 흔적이 있어서 이거는 검수한 그런 물품입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서 오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1차, 2차, 3차로 해서 전부 다 똑같이 다 이렇게 검증이 되는 게 아니라 1차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들은 2차, 3차에서는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그것이 한 곳으로 이번 요소수 문제처럼 한 국가의 약 97%를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는 만약에 거기가 문제가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위험 사례나 뭐 이런 걸 볼 때 빈도 강도를 따졌을 때 빈도가 많아도 강도가 약한 게 있고 그렇죠. 빈도는 적으나 터졌다면 강도가 네. 아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건 전반적으로 다 이거를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리사이징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떤 그 해썹이라고 하는 그 차원이 단순히 인증이다. 그러면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베네핏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페널티도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 그 페널티가 있기 전까지의 프로세싱이 명명백백하게 딱 밝혀져 줘야 그 해썹은 잘못하면 이거래. 근데 그거를 내가 받아야 되는 이유 나는 이렇게 내 제품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도입을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충분히 난 배팅을 하겠다.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자존감 또 내지는 자기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이 있어야 그리고 공정에 대한 순수성이 존재를 해줘야 그러한 것들이 서로 이렇게 지위를 확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울타리가 형성이 돼버리고 울타리 속에서 수그리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될 때 울타리만 보고 그 안에서 무슨 일 하는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모든 거를 그냥 내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간판만 보면 이거래 그러면 그 간판에 써져 있는 내용이 내 머리 기억 속에 있는 것만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 이해는 난 몰라. 그걸 알아? 이해를 해야 돼? 복잡해 싫어 나 이것만 알 거야. 이런 거고. 그다음에 경영자들도 그래요. 지금 뭐 중대재해처벌법 아까 교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그거를 회피하기 위한 또는 면책 받기 위한 또는 뭐 피해가 좀 줄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경영자라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을 전부 다 상세히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영자는 경영자 나름대로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집중이 돼 있고,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팀장은 팀장대로, 부장은 부사장대로, 뭐 과장 대리는 대리대로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데, 오너라고 해서 그 모든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다 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오너는 오너로서만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오너가 어떤 벌칙을 받아야 된다. 그럼 오너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뭐냐? 밑에 뭐 상무나 전무나 임원진들한테 똑바로 하시오. 이런 일 없도록 하시오. 그거 외에 다른 게 뭐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땡겨올 수밖에 없습니다. 울타리를 쳐야죠. 다시 배리어를 쳐야죠. 바리케이트를. 내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내가 신뢰하고 있는 직원들, 뭐 부하 직원들, 그 다음에 임원들이 다 있지만 그네들이 그거를 케어하지 못했을 땐 나에게 화살이 돌아온다? 그럼 나는 나대로도 필사의 어떤 그런 항전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생존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모순과 같아요. 사고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 사고에 대한 근원적인 거를 드러내기는 찰나에 일어나고 순간에 일어나고 사람의 에러에 의해, 휴먼 에러에 의해서 일어나고 상태의 불안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은데, 네. 상태의 불안정과 휴먼 에러에 대한 어떤 그러한 메커니즘적인 부분들을 과연 얼마나 투명하게 그거를 뽑아내고 추출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과연 그거를 어떤 언례나 걸름망으로 걸러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언례나 그런 그 걸림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짜서 뭔가 좀 역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하나 한 건 한 건 해결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ISO라든지 뭐 코샤 MS라든지 이런 이제 시스템화가 돼가는 거죠. 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래야 발생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러한 조건으로 해저들을 끌고 갔을 때 거기에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이득이 생기고 이득이 유지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윤택한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사람이라는 게 다들 알고 계십니다만은 하다 보면은 타성 또는 거기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 갖고 나 자신도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나를 내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왜 그랬지? 또 망각이라는 게 있고. 그렇다면 어떤 인증을 받을 때 여러 가지의 페널티에 대한 어떤 조건이 부여가 된다면, 나 그거 안 받을래. 그거 신경 쓰게. 그거 어떻게 해, 그거. 근데 이걸 법적 조항으로 강제화를 시켜버리면 내가 이 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이 생겼어. 안전관리자가 되려면 산업기사는 있어야 되는 거야. 건설안전기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법령왕 법제화가 딱 돼버리면 그걸 안 따고는 안전관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면 안전관리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시달리고 고생하고 모르는 걸 알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사람이 이제 성장이 되면서 역량이 넓어지는 건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 역량이 전부를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안전관리자가 에러가 났을 때, 또는 협력업체 소장이 에러가 났을 때, 부서가 에러가 났을 때, 실제 당사자 김씨 아저씨가 에러가 났을 때 그 어떤 에러가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과연 우리가 어떤 공정에 대한 프로세싱을 명확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추출해낸 게 과연 있는가. 그냥 자격증만 따면 자격증 속에 다 묻어버리는 거죠. 그냥. 자격증 땄으니까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되는 얘기인데, 수학 점수 100점 맞았다고 내가 수학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시험 점수 20문제에 대한 100점인 거지. 네. 그 사람 보고 너 100점 맞아서 너 수학 박사네? 이거는 어폐가 있다는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전관리자라고 해서 모든 안전에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경영자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경각심은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좀 미비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사고가 일어나야만 했던,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에 대한 프로세싱을 정말 명확하게 해서 대한민국 코샤 MS가 아니라 코리아 MS라든지 해서 한국인만의 전형적인, 그러니까 유럽이나 다른 곳에서 이렇게 가져온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풀어가고,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것들도
뭐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생된 게 아니고 외국에서 들여와 가지고 그걸 이제 교정해서 우리 거와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렇듯이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가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사고에 대해서만큼은 코리안 스타일로 정말 한류 스타일로 안전에 대한 포맷이 형성이 돼줘야지 않겠는가.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지금 뉴스나 매스컴이나 기자들도 그래요.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이래서 이런 사고가 났고 쟤는 뭐 일어났다. 이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놀래기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나 정작 내가 집안에서 화재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제 뭐 화재가 나갖고 뭐 몇 명이 사망을 하고 뭐 이렇게 됐다. 그럼 우리 집에서는 화기 관리는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이 정말 시스템화가 돼서 이게 포맷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이제 유치원 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과정 속에 집어넣어서 정말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안전의식이 문화로 형성이 되고 어른들이 만약에 잘못할 때 지나가는 꼬마가 아저씨 그거 그렇게 하면 불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사고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그렇잖아요. 네. 직장에 근무를 한다 해도 8시간 딱 근무하고 나면 딱 퇴근하면 직장 생각 안 합니다. 집안에서 일상생활하고 뭐 매스컴 보고 개인 생활하고 막 이런 거죠. 오히려 대기업 같은데 그런 걸 더 조장을 해줘요. 대신에 일은 확실하게 해라 그거거든요. 그러면 실력이 좋아서 스펙은 좋은데 사고는 일어나요. 그러면 스펙과 사고의 연관성은 뭐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고 아무리 뭐 좋은 장비 아무리 훌륭한 그런 멤버들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딱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봤던 사건 두 가지가 생각나가지고 혹시 조관식 하구님 혹시 얼마 전에 울산에서 있었던 교통사고였는데요. 요새 뭡니까 그거 학교 근처에서 그거 무슨 법이 민식이법인가요 그거? 네, 민식이법. 그 법 발의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세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 예. 택시기사가 서행하는데 형제 2명이 막 뛰어가다가 횡단보도가 아닌 그 난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확 뛰어들다가 택시랑 부딪혔어요. 택시기사가 놀라가지고 딱 내렸는데 저는 좀 약간 울컥했던 게 그 형제 중에서 동생이 그러니까 다친 애는 형이었는데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아 미안하다 그래. 죄송하다 그래. 이 얘기를 딱 하는 거 그거 보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울컥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되게 뭔가 다 알고 있죠. 다 그렇게 하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 들고 되게 좀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어젠가 제가 봤는데 또 추도 사고가 난 거예요. 추도 사고가 났는데 이 뒤에서 사고를 낸 그 운전하시는 분이 젊은 세대기였고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급하게 가는 길에 이제 앞차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끼어들게 하다가 이제 옆에서 추돌 사고를 냈는데 앞에 운전자분이 딱 내리더니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 세대를 괜찮다고 아이가 아픈데 왜 그러냐. 근데 그게 너무나 낯선 두 가지 사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속물적인 근성을 갖고 저를 봤다 그럴까? 예를 들면 아이가 딱 부딪혔을 때 저 택시 운전기사 어떡해? 뭐 이런 생각하고 그 추도 사고 났을 때 보면서 잠깐 보험으로 하면 몇 대 몇이야 저거 이런 생각하고 있는 제가 굉장히 속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딱 보니까 실제로 지금 방금 전에 그 예대한 학우님이 말씀하셨던 거 아까 조건식 학우님도 뭐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가 됐고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끝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네. 문화잖아요, 그렇죠, 문화. 그렇죠. 예, 부딪히면 민식이법 그것 때문에 어쨌거나 저 인식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산업 현장도 네. 내가 사고 내면 나 잡혀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 사고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네.
50인 미만은 예외를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수님. 그분들 참, 여하튼 간에, 네, 네. 저 마찬가지예요. 45,000일, 우리 자동차 유럽에 못 나가니까 거기 맞춰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인정을 해주니까. 그렇죠. 했어? 걔네들 박살을 냈어야죠. 네, 그러면 실내도 살고, 저렇게 하니까 저 업체가 하나 없어져 버리는구나. 그냥 홀딱 망해버리는구나. 그렇게 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기 작은, 예, 단위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정은식 학우님 지금 문화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규제를 그렇게 강하게 하는 건 처방이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관습이 먼저, 그러니까 네.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죠? 네. 왜 우리 교육에 그거 교수님 그 얘기 하셨어요. 네. 그 얘기. 벌을 잘못했는데 벌을 안 주고 약하게 하거나 느슨하게 하거나 하면 그 말이 너무 맞다고 하거든요. 맞다고 생각해. 사고하고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나머지야 그 사람들 내가 저거 타고 나면 안 돼. 별거 다 하겠죠. 난간대 쳐 하다못해 저 기계 다 써버리고 저기 하면 되죠. 사람 다 빼고 올라가는 것들이 쫙 해서 어쨌거나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물론 많이 올랐어요. 지금요. 지금 예전에 비하면 옛날에 안전모도 안 쓰고 비계 막 저 타잔처럼 올라가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그거에 언제입니까? 비하면 그게. 나아졌는데. 그거에 비하면 나아졌는데 많이 나아졌어요. 네. 많이 나아졌는데 우리 의식도 우리 문화 우리 수준도 우리 수준 그보다 더 높아졌다는. 저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오버됐는지 모르고 얘기 듣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에 할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사례 하나를 한번 생각해서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관련해 가지고 어떠세요? 네, 교수님께서요 사례를 하나 먼저 저 사례는요 매주 말을 몇 개씩 하시고. 올리고 있어요. 학습자료 계속. 아니 여기서 토론할 수 있는 예. 그럼 제가 그거 해가지고 현장하고 가까운 거요. 네? 현장하고 가까운 거. 예.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학우님들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하여간 제가 배운 거 하고요. 잠깐. 그거보다 제가 부담드리거나 이런 건 싫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모 구청에서 안전관리자 뽑는다 그래서 제가 면접관으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5개 질문을 준비해 갔는데 다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 질문 그거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 뭐 했었냐면 이거 했었어요. 너무 긴장하시길래 저는 제 의도는 긴장을 풀어드릴 의도로 질문을 했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 더 당황했는데 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최근에 발생한 중대재해 중에서 이건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제 사례 하나하고 거기에 대한 본인이 생각하는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였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그거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도 준비해서 저도 한번 얘기할 테니까요. 예대학원님 다음 주에는 시간 되세요? 예약은 좀 어렵습니다만 노력. 네. 우리 정리해 주실 분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두서 없이 말하니까 정리를 딱 이렇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오늘처럼 이렇게 일찍 들어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김희태 학원님, 오늘 지금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지지 못하고 지금 차 안에서. 네. 네네. 다음 주에 그런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네. 배수철 학원님도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주에 최근에 발생했던 중대재해 중에서 이 중대재해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예방하기 위한 요런 대책으로서 얘기할 수 있겠다. 그 정도만 딱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준비할 거 아무것도 그냥 말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준비 전혀 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뭐 이렇게 부담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한봉식 하고님도 괜찮으시죠? 다음 주에 그 관련해서 군부대 관련해서 뭐 있었던 것 뭐 상황, 왜냐면 저희가 모르는 사례도 되게 많으니까 우리가 매스컴에 안 나오는 것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좋겠고요. 박진아 하고님은 조금 이따 저기 안전연구 방법론 라이브 강의실에서 봐요.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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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